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예, 특히 그 밥 반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예, 자, 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김용민닷컴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밥 반찬 릴레이 할인 이벤트입니다. 네네.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밥 반찬들을 오늘부터 앞으로 7일 동안 하나씩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한계에 봉착했어요. 네,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더 이상 만들어낼 반찬이 없어졌어. 이럴 때는 김용민닷컴에다가 SOS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릴레이 할인 밥 반찬은 바로 오마니 젓갈 4종 세트. 오마니 젓갈. 그래요. 자, 구성은 명태회 350g, 명란젓 350g, 낙지젓 350g, 비빔젓갈 350g. 네, 오마니 젓갈은 너무 짜거나 맵지 않습니다. 네네. 네, 원재료의 식감은 쫄깃하게 살렸는데 너무 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네,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네, 자, 상시 판매가 37,200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갔는데 37,200원. 오호, 한 1.4kg 정도 되지 않나요? 글쎄 700g, 말이에요. 700g 하면? 네. 총 무게가 1.4kg인데 4만 원 미만에 구입한다. 아, 이거는 어렵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마트에서 이렇게 게다가 못 삽니다. 낙지젓을. 그렇죠 말이에요. 이벤트 기간 동안 10%를 추가 할인해서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가격 33,48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7,200원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싸네요? 네. 하는 거예요. 야, 33,480원. 진짜 싸다 이거. 네, 딱 7일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구매하셔야 돼요. 바로 드실 수 있지만은 냉동실에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90년대 때 이제 집어넣고 네네. 이제 꺼내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썩지 않았을까? 네. 결혼 전에 사가지고 애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군대 갔는데 네네, 이제 그렇죠.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바로 드실 수 있지만은 냉동실에 장기 보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얘기해보고 지금. 잡혀갈 것 같아 내가. 네네. 예, 95년은 좀 심하긴 했죠. 예, 예. 자, 그래요. 내일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밥 반찬이 7일 동안 깜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요? 매일 오후 2시에 매일 오후 김용민닷컴에 2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최저가지만 더욱 압도적인 최저가의 밥 반찬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비빔젓갈. 요게 낫지. 요거는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요거 명태회 명태 아닙니까? 같은데? 명태회. 네. 요게 이제 낙지 낙지. 젓갈, 요게 이게 아이고, 명란젓갈. 명란젓갈.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아이고 세상, 요게 그러니까 그 뭐라고? 요게 비빔젓갈. 비빔젓갈. 아유 세상. 그냥 끝난 겁니다. 이 비빔젓갈은.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요게 명란젓갈. 낙지젓. 야, 이거는 자, 술안주로도 죽인다. 자. 오마니 젓갈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요. 나 진짜 나 시켜 먹은 적도 있었어요. 진짜 내가 김용민닷컴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역시. 야, 명태도 이거. 명태가 압권이야. 낙지에도 맛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명란젓인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 흔한 젓갈 중에 하나가 명란젓인데 이 명란젓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명란젓은 여기 몇 개 이렇게 밥에다 올려놓고 참기름 약간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참기름도 들어가야 돼. 비벼 먹으면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이게 참 여름에 국물은 동치미. 좀 메밀. 그래. 그렇죠. 메밀 올리고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은 냉동고에서 꺼낸 그 동치미 국물에다가 요 명태회를 올려놓고 먹어봐. 난 죽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4개가 이렇게 다 다 합쳐서 33,000원대.
이게 지금 한 통씩 부은 건가요? 네. 양이 꽤나 많네요. 아 이게 한 통이에요? 네, 그게 이게 하나에 이게 다 합쳐서 이제 34,000원대. 이거는 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먹고 이거는 해야겠어. 낙지 좀 맛있네요. 낙조에는 소주하고 함께 먹어야 됩니까? 소주요? 그렇죠. 이건 소주랑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건 다 소주예요. 술안주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일단 뭐 개표 방송을 좀 중심으로 개표 해서 방송 좋습니다. 그 한번 네. 좀 결산해 보죠. 예. 개표 방송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번 총선에 이제 언론 역할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그 러프하게 이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표가 나온 거니까 어차피 방송은 다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적표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 집계입니다. KBS 1TV가 가장 많은 시청자들을 봤어요. 뭐 TV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 방송 2부가 189만, 3부가 200만, 뭐 4부가 177만 뭐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MBC, MBC가 1부가 한 87만, 그리고 뉴스데스크가 한 128만, 그 3부가 한 144만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SBS는 그 오후 개표 방송이 62만, 그리고 메인 뉴스가 141만, 그리고 밤 개표 방송이 137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가졌었던 이 JTBC. 이 JTBC 같은 경우에는 이 오후 개표 방송이 38만 명, 메인 뉴스가 54만 명, 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TV조선이 개표 방송 1부가 59만, 2부가 78만이었거든요. 그래서 TV조선보다 JTBC가 낮게 나왔습니다. 진중권을 출연시키니까 그 꼴이 나는 거지. 우리가 그때 관훈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중권 JTBC가 그 선정적으로 그냥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근데 안 봐요 이제 그렇게 저기. 이게 그 이전에 그 JTBC의 선거 관련해서 개표 방송이 있거나 아니면 주요 토론을 진행을 할 때 거의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KBS로 가면서 KBS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제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KBS가 뭐 일반적인 그런 개표 방송 말고도 좀 이렇게 뭐 좀 B급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정영진 씨하고 최욱 씨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좀 수다를 떠는 방식의 그런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고 왜요? 아니 하여튼 저기 JTBC 쌤통이라고. 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그 유튜브에서는 역시 이제 평균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방송이 역시 TBS. 개표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를 했는데 방송 내내 이제 12만에서 15만 정도 수준의 실시간 접속자가 있었고 200번대에서 그 정도 나왔다는 거는 아마 유사일에 가장 높은 시청률일걸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로 주로 이제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유튜브로 많이 봤죠. 네. 이 뭐 그 어쨌든 TBS는 뭐 나오는 케이블이 있고 뭐 안 나오는 SO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BS 유튜브 라이브가 뒤를 이었는데 어쨌든 공장장이 한 10시에 빠졌죠. 그때 이후부터는 이 KBS가 가장 높아졌고 그렇죠. 성적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 이 개표 방송을 결산을 해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이제 TBS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개표 방송 같은 경우를 쭉 보시면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뭐 어디 지역구 누가 몇 프로 어디 지역구 누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읽고만 하고 이제 추루룩 이제 경마식으로 이제 지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한번 그 2010년 들어서면서 SBS가 좀 그래픽을 좀 화려하게 넣으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대세로 굳어지는 것 같더니 이번에 이제 TBS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좀 바꿔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 사회과 부도 같은 전도 같은 걸 넘겨가면서 또 막 그냥 그 수다 떠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인기를 좀 얻었는데 어쨌든 이런 좀 개표 방송의 좀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게 좀 눈에 띄었고 어쨌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어느 선수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개표 방송에 큰 영향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 KBS가 뭐 전통적으로 뭐 시청자 수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서 또 이제 온라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던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용민 TV도 좀 했습니다.
개표 방송.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 성과가 꽤 있어요. 그 사실 1시 때, 2시 때는 우리가 1등 했죠, 그때? 10만, 동접자 10만이었어. 네. 그때 그 KBS, MBC 3만, 5만 이랬었어요. 유튜브로만. 저는 사실 그 이번 개표 방송을 KBS를 주로 보다가 이제 저는 TBS 안 보고 김용민 TV를 아유, 감사합니다. 이 미디어 평론가의 자세가 왜냐면 있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관훈에서 KBS 볼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네네. 다른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KBS 보다가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는 이제 김용민 TV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봤죠. 네. 나머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또 제 입으로 또 이렇게 또 개표 방송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은 남들 다 김남국이 지겠네, 김용민, 남양주병 지겠네, 그 저기 정춘숙 지겠네, 그리고 저쪽 어딥니까 도봉을 오기형 지겠네, 이른바 접전지 또 허영 지겠네. 그럴 때 저희는 또 김병욱 지겠네, 분당에 다 이긴다, 끝났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휴민트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게 사실 선관위에 뜨는 자료는 한참 후에 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 현장에서의 그 개표 상황은 또 개표 상황대로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진척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지. 그래서 우리는 한 아침 7시, 8시인가 개표가 끝났죠? 끝났죠. 그때. 네. 새벽 3시 10분에 범진보 190석, 범보수 110석으로 딱 결론 내고 딱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방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단 2시간 정도는 빨리 결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추구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추구 조사 이번 70억 들였다고 합니다. 예. 70억이 아니라 몇 억 들였다고 하지? 돈 꽤 들였죠. 하여튼 뭐 수십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제작비가 70억이고. 네. 예. 70억이었나 그 추구조사 비용이? 72억. 70억. 네. 70억. 그거네. 예, 근데 저희가 그냥 김용민 TV는 휴민트로 해가지고 개표 도중에 결론을 다 냈죠. 그 제작 비용은 이제 7만 원. 네. 7만 원이었습니다. 남들 70억 드릴 때 7만 원으로. 김용민닷컴에서 오징어. 그렇죠. 구매 비용으로. 네. 예, 그래서 저희 김용민 TV가 좀 앞서가는 개표 방송을 했었고, 저희의 CG는 정말 그 저쪽 방송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CG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방송할 것인지 한 2, 3일 전에 네. 우리끼리 뚝딱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냥 뭐 다른 방송을 추월했습니다. 네. 예. 이런 방송이 그러니까요. 마치 골리앗을 눕힌 다윗의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진짜 이 개표 방송도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뭐 삐까번쩍하게 뭐 그런 거보다는 이게 뭐랄까 하여튼 좀 같이 이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개표 방송을 누군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좀 즐기는 느낌? 그렇죠. 예, 뭐 또 누구보다 좀 빠른 정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이 좀 탄탄해야 아무래도 좀 개표 방송도 화제가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박시영 대표 같은 분은 정말 어떤 지역구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후보만 아는 게 아니라 네. 동네 구석구석을 다 그렇죠. 알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어떤 지역은 도시 지역이다. 도시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게 몰표가 나왔고 네. 농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강세인.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농촌부터 깝디다 보니까 네. 농촌부터 왜냐면 거긴 투표가 일찍 끝나니까 그렇죠. 투표하면 제일 먼저 와. 그래서 투표 초기에는 미래통합당이 다 앞서가는 거야. 네. 초조하지. 근데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게 뒤에 도시거 들어오고요. 도시거 들어온 다음에 또 나중에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에서 뭐 민주당이 완승했잖아요. 네. 예. 근데 왜 개표 초기에는 항상 이렇게 앞설까? 그 미래통합당이 그 남태우 씨라고 배우 남태우 씨가 해설을 하는데 와 이건 진짜 아주 신박한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투표함 있잖아요. 네. 투표함. 새벽 6시부터 투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르신들 아닙니까? 맞아요. 오전에. 투표함에 표를 넣어요. 차곡차곡 누적돼. 제가 이제 개표함을 깐단 말이야. 엎어서 까면은 그 밑에부터 이제 위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미래통합당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야, 그런 해석은 네. 남태우밖에 못해요. 네. 대한민국에서. 심각하긴 한데 제가 개표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휘휘 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그걸 싸? 휘휘져요. 그럼 이렇게 길다란 그 책상에서 휘휘 져. 그래야 이제 투표 용지물을 분류해서 한두 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위에 거지. 있는 것부터 하나씩 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남태우 사이비. 사이비야. 근데 또 우리 이동영 네네. TV 가서 방송했을 때 남태우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신박하다. 정말 연장자가 무시할 만한 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0 때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휘휘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빠르게 그냥 휙휙 분류기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잠시 남태우 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뻔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남태우 씨가 전두환 생가를 불태웠던 분입니다. 그래요. 영화에서 볼 때마다 참 반가운 배우긴 합니다. 우리 남태우 형은 배우인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단역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단역을 하더라도 그 형님이 완성문을 대사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 동네에 도둑이 들어가면 또 누가 대사를 치고 들어와. 대사가 완성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런 대사만 쳤었어요. 예. 그래요. 존경할 마음을 가질 뻔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남태우 야바위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개표 방송의 성적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뭐랄까 이번에 좀 선거를 거치고 또 하나 좀 짧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신문들이 내놨던 그 총선 결과 분석이었어요. 이 총선 결과 분석이었는데 어쨌든 김현민 TV도 그렇고 다른 이제 유튜브 콘텐츠 들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지역구에 대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한 접근이 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고 어디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다 그런 식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랄까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선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선거 분석을 기획을 하고 또 이미 좀 맞춰놓은 좀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선거 결과 분석을 보니까 이게 참 저도 예전에 기자를 할 때 그랬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전문가 위주의 분석을 하더라. 박성민, 신율, 이런 얘기들 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관성적으로 나오는 거죠. 게다가 또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좀 올드 미디어. 그렇지. 신문이니까 그걸 사람들이 신문 한 면을 딱 바닥으로 딱 쳐버리면은 예전에는 그 신문을 쭉 넘기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문을 안 보니까 그냥 온라인에서는 긴 기사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사실은 흔히 말해서 서울 강서갑 경우만 하더라도 금태섭 의원 공천 안 줬다고 엄청 많은 그게 수도권 중도표 다 달아난다. 그렇게 논평을 썼었어요.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기자들 방송에 출연하는 팬들 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그렇죠. 사실 그때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 졌을 때도 이게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선거 분석을 하는데 그냥 일종의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왜 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민주당에게 몰아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한데 유권자들이 왜 몰아줬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이른바 이제 선수들이 봐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보는 사람들은 재미없고 또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게 선거 관련해서 이런 식의 분석이 참 지금 현재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이 오래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좀 들었던 거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좀 아까 김용 PD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언론의 영향력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언론의 영향력이 뭐 아예 없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의 의제 설정 능력이 완전히 붕괴가 됐다. 그건 붕괴됐죠.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선가 나왔던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냥 확장기, 그 확성기 그냥 역할만 했을 뿐이지, 이제 언론이 뭔가 의제를 세팅하고 뭐 이번 뭐 선거의 어떤 시대 정신을 주도하고 뭐 이런 시대는 이제 훅 지나가 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국내 언론보다 이제 외신을 직접 찾아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의 의제 설정 능력, 아무리 정치라든가 총선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제 흔히 말하는 조중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중동도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보수 쪽에서도 의제 설정력이 훅 떨어졌거든요. 전체 어떤 국민이나 시민에 미치는 영향 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오히려 의제 설정 능력은 저기 극우 유튜버들한테 뺏겼어요. 근데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이 그쪽 의제 설정 능력이라든가 파워를 맹신하다가 다 뒤집어 쓴 거죠. 홀라당 망했지. 홀라당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특히 조중동의 어떤 그런 그 멘붕 이게 굉장히 한동안 오래 갈 겁니다. 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뭔가 프레임을 짜려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자기들이 짜서 그 안에 민주당이 들어와서 놀아야 이게 선거가 그렇죠. 승리를 하는 건데 아무리 판을 벌려도 여기서 놀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의제 설정 능력이 제로라는 거를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 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연결시키면은 왜 이렇게 여권 일각 방통위는 TV조선과 조선일보를 여전히 두려워하느냐. 그 가도 되는 사안이다. TV조선 제어가 취소는, 재승인 취소는. 그러니까요. 네. 채널 A는 저도 반반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은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 TV조선은 원칙적으로 가도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여러 가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우를 범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참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이 언론도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비슷한 신세가 됐다. 제 아무리 이런 잘못된 의제 설정을 해도 제 아무리 그동안은 뭐 선거 때마다 뭐 영향력을 발산하고 말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70년대 때 이병철 회장의 눈밖에 난 60년대인가 보다. 60년대 때 아니죠. 70년대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동양 텔레비전 TBC TBC 개국한 때가 이제 6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렇죠. 70년대 때 삼성을 비판했던 의원 그 지역구에 중계차라에 보내서 내내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그 야당 의원의 뒷조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언론의 정치 개입이죠. 네. 뭐 조선일보도 거의 그런 격 아니었습니까? 사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권이나 혹은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되거나 여당이 되게 해야 하는데 위력적인 그 상대당 후보, 민주진보정당 후보가 있으면은 집요하게 어떻게든 집요하게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있으면은 이 사실은 좀 두루뭉술 얘기하면서 그 아주 상징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선정적인 표현들을 딱 써가면서 김남국 성착취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그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길을 썼는데 우리 조선일보 등 이런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당신들은 어제나 그제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언론이 아니다. 계속 양치기 소년짓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언론이고 똑같이 공신력을 인정받는 그런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온 짓이 있는데 그 짓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거짓말도 하고 가짜뉴스도 유포하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또 축소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그 총선 결과는 4년 동안의 미래통합당의 총평가입니다. 예, 4년 그동안의 임기 동안에 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총평가고 미래통합당 정치에 대한 총평가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언론들의 의제 설정 능력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는 역시 지난 세월 동안 이들 언론이 했던 짓에 대한 총평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참 두려워요. 비교적 그래도 이번 그 언론 전쟁에서 그래도 그 점수를 좀 적게 이런 데가 바로 김용민 TV 등 일부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유튜브. 네. 이거 나중에 또 이게 우리가 잘못한 일이 발생하면은 또 이미지가 실추될 텐데 공신력이 깎일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매체는 김용민 TV밖에 없지 않겠는가? 갑자기 왜? 참외나 먹을까요? 아니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제가 뭐 이게 좀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극우 유튜브나 일반 레거시 미디어들이 왜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고 비난을 받고 있는지 맞아요. 예. 그걸 각성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유시민은 다 맞췄어요. 네. 다 맞췄어요. 180석을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 200석 받을 수 있는 걸 180석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또 200석 받아봐? 220석 받을 수 있는데 200석 받았다. 그 얘기 나올 거야 틀림없이. 아니 180석이 어마어마한 성적 아닙니까? 이건 역대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 유시민을 비난을 해. 아이고 진짜 정신 나간 거지 진짜. 그런데 그 유시민 장관은 이미 아주 엄청난 격차로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미 몇 주 전부터 그 KBS 나가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저기 뭐 박성민이 이런 인간들 뭐라고 그랬어? 뭐 여당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뭐 작은 이슈가 터지면은 뭐 금세 뭐 판이 바뀐다. 하나만한 얘기. 안전빵인 얘기.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더 아름답고 낭낭한 목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KBS TV 좀 출연시켜 주세요. 좀 이제 거리에 오찬도 가능합니다. 네. 거리에 조찬도 가능해요. 조찬까지. 네. 아침 일찍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럼요. 조찬 네. 힘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언론의 의제 설정 경쟁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폭망했다는 점은 좀 굉장히 좀 아프게들 종사자들이 좀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중동의 시대는 끝났고 끝났어요 이제. 조중동의 시대는 끝났고 또 하여튼 뭐 언론이 뭐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종언을 구했다. 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그나저나 JTBC는 어떡하나? JTBC 순식간에 폭망하네. 우리가 얘기했잖아, 형. 그거 같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손석희가 빠지면은 거기는 뭐 정말 토끼 인터뷰 말고는 볼 게 없다고. 그냥 종편 중에 그냥 n분의 1이 된 그렇죠. 거죠 지금 상황이. 전혀 뭐 스페셜하지가 않은. 네. 그 상상력이 진중권 출연 말고는 상상력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JTBC가 이번 총선에서 조금 색다른 어떤 그런 차별화를 꾀했다면 어느 정도 저는 좀 그래도 좀 JTBC에게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딱 총선 개표 방송 패널 짜는 구도를 딱 보면서 이게 한계구나. 손석희 대표이사가 라인업에서 딱 빠지니까 그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가 딱 이게 그 예전 종편 스타일이거든요. 네. 딱 그 종편 스타일 이렇게 여야 딱 나눠가지고 말빨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김세연하고 진중권이 한 팀을 먹대. 그러니까. 야, 이 보수 논쟁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지금 시청자들에게 이 21대 국회 총선 개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그 소구력이 있는 걸까? 거기가 확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한계구나 지금 JTBC. 그렇죠. 답이 안 보인다. 사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로감이 상당하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네. 심지어 잘 모르는 저기 주변에
그 어르신들마저 아우 뭐 이런 지금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진중권은 남을 핥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핥히는 게 예전엔 예리했어. 근데 예리했는데 요즘엔 점점 팩트하고 멀어지고 지 인상 비평밖에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논객인데, 얼마나 내가 토론 다 잘하는데 기술자만 돼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이 없어요. 컨텐츠가 비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사 낙 중에 하나가 아릴레오 보는 거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주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이신데 그 욕을 하더라고. 아니 왜 그 방송 잘하는 유시민 이사장 뭐라고 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냐.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이고 좀 뭐 안타깝네요. 예. 근데 진중권 씨 이 방송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진중권이 총명함도 떨어지고 디테일도 떨어지지만은 하나 잘하는 게 있다. 나이 들어서. 뭔데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다. 포지셔닝.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진보를 막 비난을 하면은 또 민주 진보 정당을 비난하면은 보수 언론, 검찰에서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중권을. 예. 그러면은 자기는 진보도 까는, 누구나 다 까는. 모두 까기가 가능한 그 어느 쪽 편도 서지 않는 공정한 사람 이런 평판도 얻으면서 우리 사회의 그런 언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예.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잘하는 여러분 생각해봐 뒤집어서 김용민이가 막 김어준을 씹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시민을 씹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예컨대 변희재가 나 한번 지나가다 한두 번 본 정도예요. 근데 뭐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전에 한번 네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변희재? 언제 봤어? 둘이 안 친했어? 전혀 전혀 그래? 지나가다 한번 마주친 정도예요. 무슨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근데 친한 척해. 왜 그러지? 진중권이도 조국 전 교수 가까운 분 얘기 들어보니까 조국하고 안 친했대. 뭘 그렇게 가까운 척 내 친구 꾹이 뭐 전혀 안 친했다는 거야. 안 친했는데 왜 내 친구 꾹이라 그래?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변희재가 나한테 그렇게 친한 척 했듯이 나도 유시민하고 뭐 친한 척 해가지고 시민이 형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고 막 씹어봐. 이제 조중동이 김용민이를 모시고 가고 싶어서 환장을 할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종편도 살아났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나는 이제 TV조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맛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김용민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아니, 병신 새끼가 되는데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등신 새끼가 되는데 그 짓을 왜 해요? 그렇잖아요. 영혼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있지도 않은 얘기를 했어도 안 되고. 그럼요. 내가 만약에 계속 문 대통령 씹고 다녀봐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 중앙일보 칼럼도 쓸 거야 아마. 막말 김현미의 변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고를 세게 불러.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진중권이를 보면은 웃음만 나는 거예요. 이 인간 타락해가지고 완전 맛이 갔다. 단언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 진중권이도 그렇게 간 것이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으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예, 참. 설마 그거 수락할까? 수락 안 하겠죠. 안 하겠지. 너무 면이 안 서지. 예, 그래요. 진중권이가 근데 진중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 우리만 당할 수 없지. 예, 우리만 당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 사람이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그렇게 나이 처먹어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예. 고딩들, 중딩들, 우리 그 친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살 날이 많으니까 잠시 좀 삐끗한 길에 설 수 있는데
나이 50, 내일 모레 60인 사람이 탈선을 하면 이건 좀 곤란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에 사춘기가 오면 어떡해. 아니, 탈선 맞아? 제 본인의 길을 잘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보여. 예. 자, 그래요. 나이 처먹고 저기 탈선하면은 그거 참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꿀밤을 줄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 처먹어서 처세술만 능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좀 철이 좀 덜 듭시다. 철이 덜 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안락한 길인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생각과 믿음대로 나갈 줄 아는 이런 언론인이 돼야 할 텐데. 그래 제가 좀 최근에 어떤 언론계에 계신 분을 한번 만났는데 한결의 경향 이야기. 내가 좀 한마디만 좀 하고 마무리합시다. 예. 경향과 한결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이른바 진보 언론의 그런 진보 언론의 그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계속 그 말하자면은 독자들의 바람, 또 그 신문들을 사랑하는 또 어떤 우리 민주 시민들의 그런 기대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경향신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아주 엘리트주의가 있더만 짐작만 했었는데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제자격인 사람들이 그 편집국에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또 이렇게 이거 알고 있구나 형님도. 그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건가? 아니 나도 경향 출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명한 거고요. 심지어 그 최장집 교수도 좀 이상해졌잖아요. 네. 같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탈선했어? 그러니까 되게 그 이른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라든가 주장 이런 게 비슷한 시기에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그 영향을 받은 경향신문 그 모인사 그 쓰는 칼럼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해. 그렇지.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은 소수자 약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엘리트식이 엄청나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정치부 출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정치부의 주류를 이뤘거든. 네. 정치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강화도령 취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 엘리트주의자들에 대한 경향신문 평기자들 사이의 반발도 꽤 돼요. 그럼요. 뭐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문사 편집국이 그렇죠. 그 이제 최장집 라인들, 최장집을 사상의 스승으로 여기는 이 정치부의 고참들, 뭐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분들이에요. 마치 뽕 맞은 듯한 배우를 연상하지 마. 왜 자꾸 뽕 배우를 연상하려고 그래? 누구 얘기 하나 했네.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연상하지 말라고. 뽕의 배우를 연상하지 마. 응?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경향신문이 그 이번에 그 4.15 총선 끝나고 사설을 하나 썼어요. 네. 그게 퇴행적 지역주의 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이었거든요. 나는 이런 불성실하고 이렇게 관성적이고 게으른 사설을 누가 썼을까? 저는 굉장히 그쪽 라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정말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선수들이야. 얼마나 그 안에서 싸가지가 없게 비춰졌는지 이연석 지금 비편집국 출신 사장이 됐어요. 경향신문 사장이.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 계열들이 그 엘리트주의에 아주 완전히 경도된 이자들이 경향신문을 지배하다 보니까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약자는 그냥 구실이야. 자기들의 명분을 쌓기 위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냥 안철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 노선을 보니까 그 비문 반문 이거 누구겠어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경향신문의 노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한겨레는 진짜 그 주니어급 기자들이 안철수 굉장히 좋아하대. 난 몰랐어요. 진짜 그래?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편집국장 지금은 이제 교체된 것 같은데 네. 그 박모 편집국장. 네네. 그분이 이제 그 편집국장이 막 붙었잖아. 뭐 편집국장을 비난하는 그 일뿐만 아니야. 우리 김보평 있잖아. 네. 내가 좋아했던 그 형. 그 형도 저기 한겨레를 그만뒀어. 난 보직 사임한 줄 알았더니 아니, 그만뒀어요. 아예 그냥 그 회사를 그만뒀더라고. 네. 그것도 저기 인터넷 방송팀의 그 박 기자라고 또 내가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도 그만뒀어요. 그 밑에 그 직원들이 막 뭐 당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이제 막 망신을 주고 그랬는데 그 문화는 좀 잘못됐어요. 그건 뭐야? 그러면 누가 그럼 저 고참을 맡으려고 하겠어? 책임을 지겠어? 예전에는 그 한겨레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대요. 뭐 무슨 사안이 터졌다, 뭐 혹은 뭐 편집국 내에서 뭐 기사 배치라든지 혹은 뭐 중요 기사로 처리하는 문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선 기자와 데스크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만나가지고 그냥 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술자리로 가서 풀고 뭐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대.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 어느 일방의 굴복.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은 그냥 뭐 밑에서 저기 후배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은 에이,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송 걸까 혹시? 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작년에 그 편집국장 방에다가 막 목 붙인 거는 법조팀에 뭐 굉장히 또 강력한 어떤 고참 선배 한 분이 계신데 그 선배가 뭐 뒤에서 배우 조종했다. 뭐 이건 증거가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힘의 균형이 요즘 편집국장은 사실 모든 기자들의 그 어떤 그 선장과도 같은 것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 취재하는 기자들이 편집국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이 법조 취재의 어떤 그런 어떤 선임자, 책임자는 사내의 또 다른 기자에게 굉장히 또 힘이 실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향 한겨레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그 진보적 성향에서 나타나는 언론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보수적인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간부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 특히 사주가 있는 곳에서는요 셉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조직 장악력도 굉장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데스킹에 대한 어떤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렇게 데스킹을 행사를 하면 그건 그대로 이제 예전에 저기 수용하거든요. 김종국 편집국장이었을 때, 그 형은 뭐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쓴 칼럼이 두고두고 이제 비난을 받긴 하지만은 한겨레에서는 거의 뭐 독재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독재자라는 표현은 농담이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데 왜냐면 그 양반은 편집국을 완벽하게 말하자면은 통솔할 수 있었어요. 왜냐 다 해봤거든. 뭐든지 다 해봤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함부로 까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흔히 말해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성향의 언론사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바탕으로 데스킹을 해서 조직 장악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지금 김용희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상당히 독재적인 어떤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이 주니어 기자들은 그러니까 주니어 기자들의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생각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취재 내용이라든가 취재하는 거를 가급적 잘 수용해주는 이런 어떤 살려서. 간부들과 데스크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데스크와 간부들은 민주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나쁜 건 아닌데 그와는 또 상반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들 그 경험과 본인들의 어떤 그런 취재 경험에서 핸들하지 못하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그 부장들과 데스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인정을 해주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 경계선이 무너진 것 같아. 네. 특히 사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사주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장악하는 게 가능한데 경향계는 그런 게 어렵죠. 상대적으로. 밑에 평기자들이 뭐 이렇게 특히 뭐 소수면 괜찮은데 평기자들의 어떤 만약에 수적으로 다수다 이러면 부장과 데스크들도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이런 어떤 균열이 지금 생기는 거죠. 단체로 달려들어서 막 뭐라고 그래봐. 뭐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지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지도도 받고 또 편집 책임자면은 그 평기자가 선배라도 편집 책임자의 책임을 존중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율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달려들기부터 하면은 그거 참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 언론의 특성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출입처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거기 안에 있으면 이게 거기가 뭐 좋은 출입처든 나쁜 출입처든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건 다 떠나서 거기에 경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고 또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의 뭐 해명을 듣는다라는 차원에선 좋지만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따를 게 있다는 거에 점에서는 좋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쪽이랑 좀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출입처에서 좀 벗어나 있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데스크가 좀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뭐 첫 번째 그 요새 이제 이런 말은 되게 꼰대 같지만 좀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이 일과 이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젊은 기자들이 어느 일정 수준의 일을 원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래서 그쵸.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처리를 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단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본인들이 거기에 좀 약간 좀 경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사안을 중립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그거를 마치 이제 나의 견해에 대한 침해 그거를 또 편집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딜레마예요. 그게 이제 편집권도 아닌 거죠 사실은. 네. 편집권은 편집 간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장과 국장으로서 데스킹권을 행사하는데 그 자체를 데스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마사지 혹은 자기의 어떤 취재에 기사에 손을 대려는 이런 걸로 인식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신문은 또 방송은 협업 아닙니까? 협업이죠. 이긴 미디어 해야지. 그렇게 자기 기사에 손대는 거 싫으면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연합뉴스 하든가 그냥 연합뉴스는 뭐 칼질 안 하니까 별로. 거기서 나오는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이제 쭉쭉 올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진보 언론은 집단 협업을 전제로 한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겨레 기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겨레 전체 그 매체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보고. 뭐 이게 데스킹 하시는 분들도 좀 뭔가 이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젊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점도 있고 뭐 저런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왜 문제입니까? 검찰은 이 2013년 박근혜 정권 원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했을 때 역사의 대이편에 선 줄 알았지 우리가. 그때 윤석열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나 그제나 그들은 검찰주의자들이에요. 검찰주의자야. 그들은 법치주의자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검찰주의자예요. 검찰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그 싸웠던 것도 실제로 국정원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었지. 그들이 뭐 대선 부정을 파헤쳐 가지고 이 법치주의 국가의 그 어떤 그런 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국정원이 미워서 수사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실상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권한을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대거 이양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짱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또 측근 또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청와대의 비서진들 탈탈 털어가지고 이 국가의 그 이니셔티브를
검찰로 가져오려는 그것도 역시 검찰주의의 일환이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언론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아니야. 그 언론사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가서 그 언론사의 정치부 혹은 어떤 아무개를 사상적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그 계보에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조직 이기주의에 지금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진보 언론, 민주 언론 그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기주의 아니야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주의가 아니라 교회주의면요. 막 교회를 뭐 그 목사들의 그냥 정말 카리스마와 또 그 어떤 독재를 허용하고 그 아들한테 교회 넘겨줘도 뭐라 안 해요. 그게 교회주의지. 이게 예수주의인가? 착각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기자들은 스스로 늘 자문하면서 혹시 조직에 충성하고 있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언론인으로서의 자기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늘 되새기는 그런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진보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꼰대 같은가? 아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꼰대니까요. 뭘 꼰대 같아? 네. 자, 이 꼰대가 이번에 라이스칩을 냈습니다. 라이스칩. 여기 콘돌리자 라이스칩이라고. 네. 네. 형 하지 마. 네이밍 재고 바람. 그래. 좀 주민 좀 해줘. 저기 밀가루만 안 보이잖아. 예. 그거 하지 마. 네. 여러분, 요거 다음 주부터 좀 팔까 좀 생각 중인데. 자, 여러분 라이스칩이 이제 나옵니다. 예. 김용민을 기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쌀칩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네, 쌀칩으로 해줘. 쌀칩. 라이스칩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아니, 솔직히 그럼 김용민을 좀 빼요. 라이스 초코 샌드. 아니 라이스 그러면 초코 샌드. 라이스 초코 샌드인데 네. 그 김용민을 빼. 네. 그래요. 자,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가 그리우면 이거 나 봐라. 그러면서 예, 자, 그래 오늘 이번 주 마칠까요? 마치죠. 네, 아주 깔끔하게 또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편집할 때 그 실명 나오는 건 삐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소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결의 경향 쪽, 딴 건 뭐 신경 쓰지 말고. 자, 마치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고, 네. 민동 기자님도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종종 김용민이가 라디오 돌아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 발로 나왔습니다. 불러주기 전에는 돌아가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선 이겼으니까 내가 돌아갈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쪽에서 오라고 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